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공약 파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서영천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와 하정민 전주대학교 개원교수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첫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면 158만 가구고요. 전국으로 보면 270만 호 공급안입니다. 먼저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총평을 짤막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급 기조에 대한 정책 자체는 좀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지금 기조상 봤을 때는 어느 누가 와서 정책을 짠다 한들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는 조금 시간이라든지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이 좀 실망하신 부분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규제, 안전진단 규제를 왜 속 시원하게 이게 빠르게 해결을 내놓지 않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규제를 한꺼번에 풀기에는 이주 수요라든지 혹은 또 지금 금리라든지 그리고 또 원가제 상승으로 과연 이런 규제를 풀었을 때 이제 민간 주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기조상은 조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관직을 내놓고서라도 이제 9월에 후속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촘촘히 내놓겠다라고 발표한 만큼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기조의 흐름.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크게 없다라고 실망감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 조금 더 촘촘해지느냐, 디테일해지느냐를 조금 더 판단해 보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지켜봐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주신 것 같은데요. 대규모 공급안인데 이게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또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158만 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교수님? 그 수도권의 158만 호, 역세권이나 3기 신도시 이 지역 등에서 이제 158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신규 택지지구를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임기 기간 5년 이내에 158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토지 확보나 또 법령 개정,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안 중에 하나가 이 신도시 건설과 재건축, 재개발 내용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수도권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수도권 규모를 좀 살펴보면요. 재건축으로는 한 68만 호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비아파트, 그러니까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한 64만 호 정도,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든지 개발 사업으로 한 53만 호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상황으로서는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 270만 호 중에 한 88만 호 되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신도시 규모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앞서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만큼 이것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들어올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 정도에 가시화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지라든지 대상지를 올해 안에 이제 선정을 해서 내년에 발표할 계획인데요. 지금 가장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의 일기 신도시나 신도시들이 인프라라든지 교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족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따라서 대상지를 조금 미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광역 역세권에 지금 현재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신규로 들어오는 산단 위주 인근 지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향후 계획은 좀 더 좀 구체화가 돼야 알 수 있겠지만요. 문제는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번 대책을 두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2년 뒤, 그러니까 2024년으로 미뤄졌는데 뭐 공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중한 겁니까? 아니면 뭐 2년 뒤에 마스터 플랜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나서요. 일기 신도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매년 정책이 나오면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이 속도라든지 완화의 기대 심리가 높은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가야 될지 리모델링을 가야 될지가 항상 일기 신도시에서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 듣고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런 플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많이 꺾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해석하기 좀 나름입니다. 사실은 이 일기 신도시가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은 경기권, 수도권 일부 지역만 봐도요. 현재 뭐 3, 40만이 향후 10만에서 20만이 더 늘어나는 규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수립을 할 때요.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그것도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 도심권 내에서도 어떤 아파트 일개 단지가 움직이면은 인근의 이주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멸실되는 주택 때문에 네. 이런 뭐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또 이제 9월 달 이후에 좀 추가 정책을 조금 더 얘기를 하겠다 해서 이제 신도시 5개 신도시의 이제 관역장들을 통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9월 달 이후에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일기 신도시 자체가 30만 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30만 가구에 해당되는 5개 도시. 이거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제 우리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할 때는 곧 할 것처럼 했다가 이번에 이제 이것을 2024년으로 미뤘고 심지어 이제 2024년 총선용 아니냐라고 하는 비아냥까지도 들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실은 2020년부터 이제 건축 인허가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한 입주가 2024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다. 실망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부천 중동이 또 일기 신도시인데 실제로 뭐 집값이나 이런 게 좀 변동이 있습니까? 가격적인 변동은요, 아무래도 이제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요, 경기도권, 뭐 수도권 말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보게 되자면요, 사실 이제 5월달 이제 이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0.04%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8.16 대책 발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뭐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중동 지역의 매물이 80건 이상 매도 매물이 늘었다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좀 많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지역 자체예요. 현재 지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뭐 분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달 마이너스 0.06%에서 0.13% 정도로 0.5% 정도, 그리고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0.7%에서 마이너스 0.13% 정도로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폭은 다른 지역에 봤을 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타 지역보다는 하락세가 조금 많이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아직까지도 그 기대감에 의해서 9월 달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매물 지켜봐야 되는 그런 기조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 이제 비수기에 거의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전월세철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지만 네.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정도 하락세는 정책에 따른 기조가 아니라 그냥 흐름에 따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일기 신도시보다 더 낙후된 아파트도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원책이나 특별법이 없이는 좀 힘들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면 어떤 내용이 혹시 담겨야 할까요? 그렇죠. 일기 신도시에만 특별히 우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 자체가 지금 실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용적률뿐만이 아니라 이주 대책, 전세 대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또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에만 이것을 특별히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국회에 개정안 법률로 올라온 사항들을 보면 그래서 일기 신도시 외에 다른 지방도 포함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또는 이제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괄적으로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보면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분담금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제 앞으로 하락 시기가 된다면 이 분담금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부천 중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도시보다 재건축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재건축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성이라든지 용적률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신도시라도요, 개발에 대한 방식 선호도 차이라든지 용적률이 다 다르게, 심지어는 네. 중동 내에서 단지별로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산이라든지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적용받은 용적률이 180%에서 160%대로 추후에 용적률을 받으면은 사업성이 나오지만 이미 이제 우리 중동이라든지 부천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이 받아놓은 200%가 이미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리모델링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이냐의 선호도를 조사를 했을 때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뭐 삼본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등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동이라든지 또 이제 부천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들어가는 공사 대금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재개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유리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어디까지 완화가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건 역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혹시 완화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이미 이제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했습니다. 30%대까지 완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나눴고요. 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정책과 기조를 보면요. 민간 공급을 굉장히 서둘러야 되고 도심지 내에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게 풀 수밖에 없는 규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제 이 안전진단 규제를 풀림으로써요. 기존에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안전진단 해제 시 추가로 통과된 지역이 5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안전진단에 대한 퍼센트율을 낮추게 되면요.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이 한 100군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전에 이제 개발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안전진단 때문에 발목을 좀 잡혔던 단지들이 추가로 많이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어떻게 할지 좀 관심인데요. 폐지 얘기까지 나오는데 폐지가 그렇죠. 될까요? 폐지는 이제 실제로 어려울 것 같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별도 법률에서 특별법에서 현재는 3천만 원 이하까지는 면제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1억 원까지 상향하자라고 하는 의견과 또 네. 3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까지 10%에서 50%의 비율로 적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시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를 조금 완화하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공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속한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하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사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경기도에서 밝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방안 자체가
전담 정비 조직을 만들어서 뭐 실태 조사하겠다. 그리고 개발 방향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국회와 협력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경기도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도 약간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도 보면 신통기획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용적률 600% 올리거나 또 잠실 5단지, 미도 아파트 이런 데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보자면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양당 후보 모두 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고 네. 이것에 따라서 법률이 정비되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경기도 자체만으로 독단적으로 가기보다는 법률 정비로 인해서 함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우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하나 공급책을 보면요. 공공보다는 민간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민간 주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주도 속도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상황상은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전체 공급 물량의 60% 이상이 지금 민간에 의존하도록 지금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원가 자재가라든지 아니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건설사라든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요. 네. 근데 가장 큰 것은 어떤 이제 개발에 대한 개발법뿐만 아니라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또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해제해야 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10개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장은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조속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책 가운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가장 빠른 정책이 주거사다리 복원책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책인데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좋은 정책이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정부에서 새로운 정권이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어떻게든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뭐 역세권 첫집이라든지 청년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상이 되신다면은 꼭 한번 참여를 해보기를 좀 바라는데요. 저리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한 70% 정도 저렴하게 하고요. 이번에는 지원 대책의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좀 짚어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8.16 대책에서 혹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실제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세부 대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 신호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 인천 집값이 하락세입니다. 향후 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교수님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 상단이 같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곧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매수 관망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하락 기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 나오는 인천 지역에서 폭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단지들의 예시들은 조금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얼마에 거래됐다라고 하는 단지들을 실제 매물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폭락보다는 하락 기조는 이어갈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인천 집값 전망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2년간에요. 인천 지역이 뭐 상승률 1위 불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기조로 보면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조와 맞물려서 하락세고요. 사실 분양 시그널을 조금 봐야 되는데 공급량에 비해서는 아직 이제 미분양률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낙관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 전반적인 기조고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8.16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